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송대 흑유다환의 세계 전시에서 학예 연구를 맡은 김유나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송대 중국 전역에서 생산된 흑유다환 21개소에서 제작된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우선 가장 크게 주목해서 보셔야 할 점은 이 흑유다환들의 흰 차가 어떻게 어우러졌는가를 집중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송대 차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는 모두 아시다시피 연고차 시대로 이제 이렇게 단차들을 만들어서 이러한 다구들을 사용해 가루차를 만들어서 응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맷돌, 그리고 다연, 그리고 이렇게 뇌발이라는 가루를 만드는 다구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맷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처구니를 달아서 돌려서 가루를 만든다면, 이러한 다연 같은 경우에는 이 손잡이를 잡고 굴림으로써 가루를 얻게 되고요. 뇌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건성 지역에서 주로 민간인들이 마셨던 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다구인데요. 이렇게 완 안을 보시면 스크래치가 나 있어서 당시 만들었던 이런 단차들을 갈고 나서 얻는 가루를 이렇게 격불해서 마셨던 다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중국에서 당시 차를 복원한 이런 동전 모양의 전차들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감주유라는 곳에서 만든 흑유 차 저장 항아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항아리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양쪽에 달린 귀를 끈으로 연결을 해서 몸통에 달고 이제 물을 떠왔던 다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에서는 이 물의 질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송대나 여러 문헌에서도 아시다시피 물의 맛이나, 그래서 좋은 우물에서 퍼오는 물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흑유다환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은 지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복건성이라는 지역이 위치하는데요. 복건성의 무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건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흑유다환과 차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이제 전국의 21개소 가마를 소개를 하는데요. 지도를 따라서 보시면 복건성부터 시작해서 강서성, 호남성, 사천성, 섬서성, 산서성, 하복성, 이렇게 역식의 방향으로 다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복건성에 있는 이 무이산, 건요라는 지역의 흑유다환이 중심으로 이제 차문화가 흘러가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복건성에는 당시 송대에 황실로 공납하던 차를 만들던 어다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흑유다환들이 송대 흑유다환을 이해하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요라는 지역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건요는 이제 그 무이산 근처에 있는 수길진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가장 고급 다환을 생산을 했던 곳이고요. 이렇게 여기서는 당시 요지 이제 가마터에서 출토되었던 갓발들과 다양한 파편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제품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갓발 파편들을 보는 이유는 당시에 건요에서 어떻게 다환들이 생산이 되었는지 그 양상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구울 때 사실 지금은 갓발이나 이런 어떤 도자기를 보호하는 거 없이도 잘 구웠지만, 당시에는 이 도자기 태토, 이제 도자기를 빚을 때 사용하는 태토라든지 유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기술만큼 굉장히 세련되게 정제되어 있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건효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품질을 가진 흑유단을 생산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갓발에 한 점씩 부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있었고요. 또 이 수길진 가마에 같은 경우에는 총 길이가 130m가 넘어서 약 한 8만 건에서 10만 건 정도의 흑유단을 생산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토품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백색으로 변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마에서 변했다기보다는 묻혀 있었던 땅의 어떤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백색으로 변화하기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가마에서 구울 때 사용했던 도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흑유다완 밑에 이러한 것들을 받친 다음에 구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완을 구울 때 이것이 가마터나 아니면은 그 갓발에 들러붙지 않도록 받쳤던 지정 자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을 보면은 한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황실로 공납했던 흑유다완을 생산했다는 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다양하게 이제 출토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건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토호무늬라고 해서 토끼털 무늬처럼 이렇게 잔잔한 무늬들이 특징인데 이것은 일부러 도공들이 문양을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이제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울 때 생성되는 자연스러운 변화 현상인 요변 현상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을 보시면은 남송 시기에 그려진 일본 대덕사의 소장 중에 500난도 중 일부인데요. 보시면 선승들이 이 칠기 잠탁에다 흑유단을 들고 있고 여기서 시종이 그 위에 직접 격부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송대 회화를 보시면은 이 흑유단이 그려진 회화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 사용하던 칠기 잠탁과 이제 건효에서 생산된 오금류라고 해서 새까만 흑유다완을 함께 전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그림이 뭐 예사로 그려진 게 아니라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차문화를 즐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건효에서 생산된 흑유다완의 대표적인 4가지 기형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속구형이라고 해서 이 입술이 닿는 부위가 살짝 오목하게 들어간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기형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별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연부가 살짝 벌어진 형태의 흑유다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구형은 이 별구형보다 조금 더 벌어진 약간 나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염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연부가 다른 것에 비해서 살짝 오므라드는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효에서는 사실은 이제 또 이 4가지 형태 중에서도 창구형과 별구형과 살짝 비슷한 이 두립완이라는 것도 생산이 되었는데요. 두립완의 뜻은 뒤집으면은 이 삿갓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4가지 기형도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건효가 가장 대표적인 가마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복건성에서는 그 민강이라는 큰 강이 이제 바다까지 흐르고 있는데 그 민강 유역을 따라서 건효계라는 큰 가마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건효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기형을 만들었던 어떤 큰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길진요, 가장 건효의 대표적인 가마와 함께 건효계에서도 또 생산량이 많았던 가마들을 함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청료라고 하는 것은
이 복건성에서도 해안가에 위치했던 가마여서 이제 수출용으로 흑유단을 가장 많이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림정료라는 것은 이제 수길진 근처에 있는 그 무이산 근처에 있는 가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양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간 유역 중에 있는 가마터이고, 복청료나 차양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수출로도 많이 했지만 복건성 내부에 일반적인 민간인 수요를 위해서도 대량 생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건효에서 이제 토끼털 무늬, 토호문 다완도 많이 생산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적이라는 중요한 문양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적은 한자를 직역하면은 기름방울 문양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시면은 잔잔한 방울들이 찍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그 요변 현상,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울 때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활용한 것이고요. 이 유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에서는 굉장히 애호를 받던 문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 수많은 건효 흑유 다완 중에서도 몇 가지들은 국보로 지정될 만큼 일본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건효는 황실로 공납되었던 흑유 다완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했던 가마입니다. 그 중에 아까 설명드린 공어라는 것이 특히 황실로 공납되었던 특수 기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바닥에 공어라고 적힌 흑유 다완들이 또 대량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당시 문인들이 차를 즐기던 모습을 그린 문해도라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시종들이 아래에서는 차를 준비하고 있고, 그 차자리를 보시면은 이제 시종들이 다양한 잔탁을 바친 잔들과 함께 차를 이제 서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실뿐만 아니라 당시 문인들도 이 흑유다완을 사용해서 점다법을 이용한 차 문화를 향유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효에서 생산된 흑유다완들을 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건효계 가마인 우림정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흑유다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림정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흑유다완 안에 금 안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문양을 그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금체가 흑유다완을 굽고 나서 위에 새로 그린 것이 아니라 흑유다완을 소성할 때 함께 소성했던 금체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건성 지도인데요. 복건성 위쪽에 보시면은 1번에 수길진료라고 적힌 것이 이제 건효의 가장 대표적인 가마였고요. 4번을 보시면 우림정료였고 해서 방금 보신 금체 흑유다완이 생산되었던 무이산 인근의 흑유가마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3번을 보시면 차양료라고 해서 민간 유역에 있던 또 흑유다완 가마터가 있고요. 2번을 보시면 복청료라고 해서 이제 항구 도시에 있었던 가마로 여기서 이제 대량의 수출자기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 6번을 보시면 광택료와 장락료라고 해서 또 복건성에 있는 새로운 흑유 가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우림정료, 수길진료, 차양료, 복청료 같은 경우에는 건효계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광택료와 장락료 같은 경우에는 같은 복건성 안에 있어도 이 건효계와는 약간은 다른 유형의 흑유다완들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들 또한 복건성 내부 혹은 이 인근 지역에 있는 민간 수요를 위해서 흑유다완을 생산했던 가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방금 설명드린 광택교와 장락교 흑유다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건효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흑색이 명확한 흑유 다완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쪽 광택교나 장락교를 보시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갈색에 가까운 흑유다환들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도 흑유다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실 이 같은 유약을 사용을 했는데 소성할 때 온도에 따라서 혹은 내부에 포함된 성분에 따라서 유약의 색깔이 약간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흑유다환이라고 하면은 이 갈색부터 검정색까지 유약 색깔을 모두 흑유다환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건성에 위치했던 건요계 가마와 이 민간 가마들을 보셨다면 지금은 복건성 옆에 있는 강서성에 있는 흑유다환들을 보시겠습니다. 이 강서성에 있는 흑유다환은 길주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개가 되었는데요. 이쪽은 건요와는 다른 굉장히 다채로운 흑유다환들을 생산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흑유다환이 생산되었던 이유는 이 광서성에는 감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 강 수계를 따라서 선종 사원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오가칠종의 발원지이기도 한데요. 수많은 선승들이 이제 당시 흑유다환들을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 감강의 수계를 따라서도 흑유다환 가마터들이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주요 파편들을 먼저 보시면은 이 건요와는 색다르게 다양한 무늬들을 발견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길주요도 똑같은 요변 현상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 다양한 색감 그리고 우연한 효과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흑유다환 위에 나뭇잎 문양 하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나뭇잎 문양은 흑유다환을 굽기 전에 나뭇잎 한 장을 올려놓고 굽게 되면은 이러한 효과를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것도 하나만. 이러한 다환 같은 경우에는 대모라고 해서 거북이 등껍질 문양인데요. 이것 또한도 이 도공들이 이 문양을 하나하나 그린 것이 아니라 가마에서 이제 도자기를 그을 때 얻는 우연한 효과를 활용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주요 다환들은 한 점도 같은 문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우연한 요변 현상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흑유다환도 특별한 이유는 이 다양한 꽃 문양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종이를 이 문양대로 오린 다음에 도자기를 소성하기 전에 올려서 구우면은 이러한 문양들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길주에서 생산된 이러한 다양한 문양을 가진 흑유다환들을 보시면 당시 문인들이 서로의 취향을 잘 반영한 흑유다환들을 골라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대 점다 문화를 보시면은 투차 문화라고 해서 자기가 고른 흑유다환에 격부를 해서 겨루는 그러한 놀이도 있었을 정도로 당시 문인들은 자신의 취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흑유다환들을 골라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길주요 흑유다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다환들이 생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자기술의 발달도 있습니다. 도자기술은 수요자에 의해서 발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은 도자기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도자기술은 도자기를 빚는 흙부터 유약까지 굉장히 손이 많은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수요자의 어떤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고요. 또 자신의 문화적 수준을 드러내는 또 위신제로서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요는 조금 어떻게 보면 소박할 수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길주에서는 이렇게 화려하게 사용했던 것을 통해서 당시 송대 차문화가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길주요와는 또 다른 감주요 흑유다환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 감주요도
감강, 수계에 있었던 흑유다완 생산지였지만 길주요와는 조금은 다른 이유는 이 감주요 같은 경우에도 지역 수요를 위해서 이제 생산을 했었지만 감주요에서 생산되었던 이러한 소박한 흑유다완들은 이 당시 차문화가 또 항상 화려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또 시사합니다. 이 선승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 전에 차를 많이 마셨었는데요. 물론 화려한 흑유다완들을 사용해서 투차 문화도 즐기면서 이렇게 어떤 차 문화의 장을 열 수도 있었지만 선승들이 수행하기 전에 혼자서 마시는 차는 이렇게 소박한 흑유다완들을 사용해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수행을 할 때 있어서 화려한 차 문화는 어떤 정신적 고향과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는 문화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흑유다완들을 통해서 차 문화가 화려한 차 문화와 소박한 차 문화, 또 다른 두 갈래로 차 문화가 즐겨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부터는 방금 소개해드린 건효와 길주요와는 다르게 조금은 지역적일 수 있는 흑유다완 생산지지만 또 각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했었던 가마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성에 있었던 동구요 또 소개해드리자면은 이것은 묘지에서 일괄로 출토된 흑유다완들인데요. 사실 가마터에서 출토되는 것들은 대부분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소성 후에 불량품이면 그 자리에서 깨버렸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어찌된 이유에선지 일괄로 출토되고 있었습니다. 일괄로 출토되었던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이제 남송과 북쪽의 대립관계나 이러한 다양한 역사적 맥락들을 생각해 보면은 도공들이 도망치면서 일괄로 버리고 갔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일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공들이 한 번에 버리고서는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데에는 이렇게 다양한 상상력을 또 활용해서 추측을 해볼 수도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곳부터는 복건성과 강서성, 차문화를 가장 많이 향유했었던 지역보다는 살짝은 거리가 있는 지역의 흑유다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송대의 차문화가 성행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다양한 지형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차문화가 널리 퍼졌었던 것은 아닙니다. 양쯔강이라는 큰 강 때문에 이 송대 차문화는 북방으로 넘어가기도 어려웠었습니다. 또한 사천성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다소 고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복건성 일대의 차문화가 복건성 일대의 차문화가 사천성까지 넘어가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똑같은 흑유다완이기는 하지만 이 발견되는 양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천성 지역에서는 흑유가 아닌 다른 백자나 청자와 같은 다른 도자기를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흑유다완은 그 점다법과 가장 어우러지는 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흑유다완이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뜻은 또 점다법이 아닌 지역만의 차문화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복건성 이북에 있는 양자강을 중심으로 이제 이남과 이북의 차문화를 또 다르게 보실 수 있고 사천성 같은 경우에는 또 내륙에 있고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보니 다른 차문화를 향유했을 수도 있다고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하강 일대의 이 북쪽 지역의 또 차문화를 함께 살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양자강 이남으로는 이제 남송의 차문화, 즉 투차나 이러한 점다법들을 굉장히 향유했었던 지역이라면 양자강 이북에서는 사실은
몽골족, 거란족, 여진족과 같은 당시에는 오랑캐라고 불렸던 이제 지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북쪽도 도자기 기술에서는 뒤처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당시 흑유다완 생산에 있어서는 이 남쪽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이 복건성 일대 지역에서는 장작을 이용해서 도자기를 소성을 했었다면 북쪽에서는 석탄을 이용해서 도자기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남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도자기를 굽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도자기 자체가 남쪽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땡땡한 그런 느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섬서석의 요주요에서 생산된 흑유단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주요 같은 경우에는 청자가 생산지로 가장 유명했는데요. 이 청자라고 하면은 이 남쪽의 월주요가 가장 유명하지만 북쪽에서는 요주요에서 생산된 청자도 고급 기물로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흑유다완들을 보시면 사실은 다완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또 많이 벌어져서 접시에 살짝 가까운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당대에 유행했었던 자다법을 이용한 다완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그래서 이 북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자강 이북이기 때문에 남송의 차문화가 넘어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 흑유단들을 통해서 보기에는 아무래도 당대 향유했었던 자다법 문화가 잔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주요라는 곳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주요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민간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가마였습니다. 사실 자주요는 여기 보이시는 잔과 같이 백색의 화장토를 바른 뒤에 검은 안료를 활용해서 문양을 그렸던 그런 도자기들이 가장 많이 생산이 되었었는데 또한 흑유단들도 함께 생산이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타이베이 고궁박물원 소장의 18학사도를 보시면은 큰 완에 격부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격부를 할 때 완을 잡고 이렇게 소를 잡은 다음에 격부를 하지만 그림에 보이시면은 큰 다완을 잡고 소를 이렇게 잡으면서 격부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 격부를 했다기보다는 찻자리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차를 따르기 위해서 분차를 하기 위해서 큰 다완을 활용했었음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산서성의 다양한 가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건요와 얼핏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건요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어떤 태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북방에서도 토호 외에도 이러한 다양한 유적 다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북방에서는 사실 앞에 보셨던 건요나 길조요처럼 어떤 다채로운 흑유단을 생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적과 토호와 같은 요변 현상은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북방에는 정요와 임여요와 같은 당시 명요들도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정요 같은 경우에는 백자를 생산했었던 가마이고 임여요 같은 경우에는 청자를 생산을 했었는데 이 외에도 흑유다완들이 소량 발견되고 있어서 이 가마가 유명한 기물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흑유나 기타 다른 도자기들도 함께 생산되고 있었음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벽면을 보시면은 당시 무덤에 그려졌던 벽화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벽화들은 요나라 귀족들 무덤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몽골족의 원나라나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점다 문화를 즐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족의 문화, 즉 한족의 문화, 즉 이제 송나라의 차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화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요 나라의 귀족층들은 요 나라의 귀족층들은 당시에 이러한 점다 문화를 함께 향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흑유다안들이 생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요 나라 귀족층들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전역에서 발견된 흑유다안들을 총망라하는 전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건요 혹은 길주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지만 당시 이렇게 수많은 흑유다안을 생산했던 가마들을 통해서 송대 차문화가 얼마나 많이 번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생산되었던 흑유다안들을 통해서 다양한 개성과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당시 문인들과 차를 소비했던 사람들이 각자만의 취향을 담은 차 문화를 추구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 여러분들도 당시 차 문화의 다양성을 함께 느끼실 수 있고, 또 지금 내가 어떤 차 문화, 어떤 취향을 담은 것들을 소비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